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응우엔 푸종을 저술하신 조철현 작가님과 응우엔 푸종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응우엔 푸종은 2011년 이후로 베트남 총비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베트남 정치 체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베트남은 권력 분점이 좀 과거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권력 4인방이 각각의 그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좀 하는데, 우선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 있고요, 즉 총비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그 이제 대통령직에 해당하는 국가 주석이 있고요. 여러 그 행정 전반을 갖다가 책임 맡고 있는 총리, 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총리가 있고요. 인민의 어떤 대표격인 국회의 그 장인 국회의장 이 4인이 권력 분점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그냥 말로만 권력 분점이 아니고 제대로 잘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들 다들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에 나와 명시되는 것처럼 베트남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다 이렇게 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로서 역시 공산당의 그 영도자는 가장 그 권력의 정점일 수밖에 없는데, 응우엔 푸종 총비서가 2011년부터 현재 3연임을 하면서 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3연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13년째 베트남 정치 체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당 총비서가 베트남 체제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그렇죠. 국가 주석은 이제 대외적으로 네. 외교를 이제 총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권력은 이제 총비서에게 더 쏠려 있다는 거고, 예. 내부 경제 내치는 이제 총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권력이 분점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정치인은 사실상 1969년에 사망한 호찌민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찌민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았지만 총비서 역할은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쭉 해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베트남 정치 체제는 이제 분점 형태로 후계자들이 자리를 이제 어떤 굉장히 톱니가 맞물리듯이 자기들이 권력을 분점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상적인 정치인이 이제 없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정친이라든지 레주원이라든지 우리한테 뭐 익숙한 인물들이 없진 않지만 어찌 보면 뭐 일본도 수상 정도 외에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관방장관 정도나 가끔 무슨 뭐 지금 알게 되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어떨 땐 보면 정치 무관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장관도 잘 몰라요.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의 무슨 유력 정치인까지 관심을 가질 수는 없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응우엔 푸종을 썼다라고 할 때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니 뭐 어떻게 거기까지 오지랖 넓게 관심을 가졌냐, 쓸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분의 그냥 일대기를 이렇게 엮어내면서 다양한 정치인들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응우엔 푸종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역사를 봤을 때 사실 호치민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 레주원이 있지만 레주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인상적인 분이 없었는데 이제 응우엔 푸종이 이제 3연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을 최근 10년 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확실한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꽤 의미가 많이 부여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이따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응우엔 푸종은 이제 20대에 이제 공산 잡지 기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그 공부나 이론 학습을 이제 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물론 20대 초반부터 연구를 했겠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청년들은 다 공산주의를 공부할 때니까 공부했으니까 우수한 학생으로 뽑혔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당 기관지 이제 아까 학습 잡지, 공산 잡지 기자로 이제 그 70년대 이후를 쭉 보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그분의 어떤 그 사상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으셨나요?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산 잡지에 이제 그 글을 무려 한 28년 정도를 그 이제 펜대로 아까 산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공산 잡지에 쓴 글들을 상당히 좀 많이 찾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조금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산 잡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마침 공산 잡지 그 역사를 또 다룬 게 그 최근에 좀 다룬 그런 자료가 좀 있었어요. 찾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1930년에 창간됐을 때 일대 편집장이 이제 호찌민이었었고 이런 식의 그 누가 편집장을 맡아봤는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잘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분이 이 70년대 특히 전쟁 종전 전까지 75년까지에 있어서의 각 전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깊은 내용을 좀 이른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그 글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 시대에 이르러서도 남부 지역의 그 개조 사상 개조를 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이런 그 쫑석유자 이런 분들의 글들이 매우 중요했고요. 81년도에 이제 그 소련으로 유학을 가서 맞습니다. 소련 공산당 산하에 있는 그 모스크바 사회과학원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돌아옵니다만 83년에 쓴 논문도 공산당의 대중 친화력을 위하여 그런데 소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글도 역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공산당을 어떻게 더욱 발전적으로 건설할 것인가 및 대중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 이 친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이렇게 담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더 대중들한테 다가가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 입장이군요. 네, 그런 논문을 좀 쓰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논문들을 좀 더 찾아서 상당 부분은 요약해서 어떤 부분은 제법 길게 인용해서 책에 좀 여러 편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스 레닌주의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불온하고 어둡고 무서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이분이 활동했던 1960년대, 70년대는 제3세계에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싸울 수 있는 이론적 이론이 사실상 막스 레닌주의가 압도적인 그 우위에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60년대에는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됐고, 네. 70년대 이제 종전을 맞이해서 이제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베트남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방이 되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중국과는 79년에 전쟁을 치르면서 악연의 세월을 가져가면서 93년인가요? 92년인가요? 저 잠깐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수교를 그때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단절됐었죠. 중국하고는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엘리트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갔고 소련파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당도 장악하고 권력도 중심에 있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서방 전문가들이 이제 응우엔 푸종에 대해서 우려하는 대목은 그는 진정한 막스 레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젊은 시절에 그 베트남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를 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치민 사상이요. 그런데 그렇죠. 호치민 사상이 곧 막스 레닌주의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워낙 셌기 때문에 소비에트의 기본 어떤 혁명당 이론인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91년에 소련이 이제 몰락하면서 상당한 그 참 곤혹스러워들 하죠. 예컨대 니레라고 하는 그 공산잡지 부편집장이 한번 회고를 어떻게 제가 운 좋게 찾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 91년에 소련이 몰락됐을 때 과거 학습 잡지로 우리가 돌아가자. 공산이라는 걸 빼자. 좀 그런 갈등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회의가 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 잡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썼던 학습 잡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대중적으로 우리 잡지가 나가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좀 당시 편집장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한번 공산주의는 영원한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가로서의 면모가 그런 한 대목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이게 이제 언제 얘기냐면 92년도 그때 얘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분이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해서 쭉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91년도에 편집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47살인데 이게 무려 장관급 자리라고요? 장관급 자리인데도요 의전 서열은 다 앞선됩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스크 편집장이라는 그 우리가 뭐 통상 우리나라 매체들도 보면 아주 그 서열 계급이 편집 뭐 주간, 편집국장, 편집장, 편집팀장, 뭐 데스크 여러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인 편집장은 보통 그냥 편집장이 아니고 장관급이면서 오히려 의전 서열은 앞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군요. 공산당 선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간 거군요. 예, 초창기에는 전부 다 총비서가 편집장을 겸임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호치민도 편집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이 90년, 91년도가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묘한 시점에 응우엔 푸종이 그 공산 잡지의 편집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굉장히 그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상적으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공산 잡지 편집장들을 또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이 책에다가 자세히 그걸 좀 기술을 해놨는데요. 1대 편집장부터 5대 편집장까지의 연령대와 또 그 사람들이 했었던 그 이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놓으면서 하나 본 게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60대 편집장 체제였습니다. 60대 편집장 체제였는데 그리고 20년생들이 주로 편집장을 많이 했습니다. 20년대생들이 5대까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세대 혁명 세대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이르러서 30년대생을 뛰어넘어서 40년대생 첫 편집장 시대를 열게 됩니다. 젊은 편집장 시대가 열린 세대 교체가 큰 폭으로 된 거죠. 제가 그걸 좀 관찰하고 싶어서 역대 편집장들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연령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위기를 느낀 겁니다. 베트남 공산. 그리고 전후 세대들이 이미 그 시기에 10대 청소년 후반기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76년생들만 하더라도 종전 이후 76년생들만 하더라도 91년, 2년 이때는 벌써 고등학생들 되고 막 이러는 나이였는데 감각 있는 편집장 시대를 열어야만 되고 이 편집장으로 하여금 젊은 세대들에게까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이 잘 스며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당의 방침이 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젊은 편집장 시대를 열었는데 그때 또 카피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산 잡지들을 전부 다 그 이전과 이후로요. 카피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간단 명료한 거를 그 서기장 시대예요. 그런 변화를 갖다가 주는 그 시점에 어쨌든 이 쫑서기장의 편집장 시대가 또 역시 그것도 운명처럼 찾아들었다. 전 그렇게 그런 시대를 열게 됐다.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비엣이
페레스트로이카가 한 게 86년도쯤 되는데요. 네. 그 개혁 개방이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베트남도 그걸 따라가지고 도입 모의를 도입은 합니다. 도입은 하는데 80년대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해요. 네, 네. 그 당시 80년대 후반 베트남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러시아가 주는 그 석유 없이는 뭐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예. 그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체제가 이제 거의 굉장히 위기에 닿을 체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90년대 들어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제 베트남도 드디어 본격적인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의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 저는 가장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이 이제 과연 그건 그 응우엔푸총은 소련 공산당의 몰락을 어떤 원인으로 봤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대목을 약간 설명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92년, 그러니까 91년 12월 뭔가 연말 앞두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완전히 모든 권좌에서 몰라내면서 소련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공산 잡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그래도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다가 1992년 4월호에 이제 쫑 편집장이 직접 본인이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소련 공산당 공산당 몰락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작심 독피를 합니다. 정말 아주 뭐랄까요? 제가 이제 요게 5가지 그 소련 몰락의 이유를 5가지로 꼽고 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당의 영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당 건설 사업을 소홀히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뭐 이런 거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당의 사상적 기초임을 부정했다. 최근 몇 년간 소련 공산당 공식 문서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산당의 사상적 기반으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세 번째 이유는 뭐 민주 집중제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 요 네 번째 이유하고 5번째 이유가 저는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는 뭐 누구나 보더라도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이 굉장히 작심독필한 네 번째 이유로는 인민들 앞에서 심각할 정도로 베트남 공산당의 위신이 추락했고 그럼으로써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소비에트 공산당 맞습니다. 소비에트 공산당이요. 근데 그 5번째 이유는요. 노동 계급의 국제주의를 버리고 민족적인 편협성을 부채질한 이 점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게요. 소련 공산당이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소련 국민들로부터도 멀어지고 국제사회 형제들로부터도 그 멀어진 게 몰락을 자초한 이유다. 이러면서 여기 내용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일부 형제 국가들을 도와주면서 착취를 해갔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막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쓰면서 결국 소련 공산당은 전 세계 반공주의자들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인민을 위해서 일하지도 못했고 국제적으로도 연대도 못했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소련의 그런 몰락의 이유를 작심독필한 이유는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베트남 공산당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거에 이렇게 반면교사의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 아주 충분히 쏟아내고 있어서 제가 그 편을 이른바 평필 시대의 첫 파트에 그가 그 92년 4월호 공산 잡지에 썼던 소련 몰락의 이유는 좀 더 자세히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7세에 편집장에 취임해서 한 6년 정도 편집장 생활을 마치고 53세인 그 97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편집 데스크를 벗어나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노이
뭐 당비서도 하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떻게 그 펜대를 굴리던 기자에서 정치 발탁이 바로 되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역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97년도에는 정확하게 하노이시 당 부비서로 갑니다. 당비서는 아니고요. 네. 2000년도가 이제 당비서가 이제 하노이시 당비서가 되는 건데요. 97년부터 어쨌든 하노이 많이들 이런 내용을 아실 텐데 그 하노이 시당 비서하고 호치민 시당 비서만큼은 정치 국원 중에서 이렇게 그 임명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정치 국원이 서울시장 같은 거죠, 쉽게 물론입니다. 정치 국원이 한 20명 안쪽인데 현재는 정치 국원이 18명으로 저 13차 당대회에서 18명으로 출발했던 게 부정부패 혐의로 많이들 날아가가지고 현재는 13명밖에 없는 이 정치 국원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뭐 1억만 명 중 220명 안짝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미 응웬 부총은 공산잡지 편집 시절 이후 97년 이때부터 정치국원으로 있었습니다. 정치국원에 임명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시당 비서 자리에 물망이 오랫동안 오르고 있었는데 당 비서로 있으면서 그 당 서기국에서도 좀 일을 좀 하고 이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그 하노이 시당 비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기보다는 저는 당인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시장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 당위원장이거든요. 네. 서울시장은 이제 별도로 있고요. 하노이 시장은요. 하노이 시당 비서로 있다 보니까 당인으로서 공산당 당인으로서 어찌 보면 또 그 하노이 시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하노이 시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맞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고 놀라운 변화가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시 이 수도시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역시 여기도 집중적으로 공산당의 어쨌든 이 선동이 저는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즉 공산주의 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스며들게 수도 시민들한테 해야 될 적임자가 가장 공산주의 이론가인 이게 쫑이다. 이 사람이 하노이시 당 비서를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원로들이 결정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그때 그 양반이 50세가 넘어가지고 국회의원에 그때 처음 출마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다른 거에 저 나이대를 다 분석해 놨습니다만 모든 대개 정치 지도자들이 40대 때 전부 다 국회의원을 시작하는데 네. 이분은 50이 넘어서 국회의원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당 원로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쫑을 무언가 이제부터 바라보기 시작을 했겠다. 언젠가 저 사람에게 역할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래서 하노이시 당 비서 자리를 2000년도에 경험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2006년도에 이제 2007년부터 국회의장을 합니다만 거기서부터가 정치인 쫑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50대에는 이제 하노이 시 일을 하면서 이제 정치 국원으로서 이제 좀 활약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대 넘어서서는 국회의장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공 시대를 여는 거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권력 4인방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분이 뭘 잘했고 혹은 위에 그 내부 정치 의사 결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언론의 뭐 그런 뭐 어떤 내부적인 의사 결정이나 혹은 갈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론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국회의장을 이렇게 좀 하게 됐고 이걸 한 과정만큼이 가장 분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총리나 주석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국회 대개들 이제 보면은 과거에 총리나 주석을 하다 서기장이 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을 하다가 된 케이스도 아주 없지는 한 케이스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국회의장에서 서기장으로 이렇게 넘어간 요 과정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긴 있어요. WTO 가입이 이제 그 시기에 네.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국회 비준을 하고 그랬던 것이 쫑서기장이 국회의장 시절에 뭐 어떤 공적이라면 공적인데 꼭 뭐 그것을 국회의장의 뭐 공적이라고 또 볼 수는 없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장 그 시절부터가 정치인은 분명합니다. 네. 네. 그렇게 우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노이시에서 국회의장으로 주 성공 시대를 열면서 네. 그 이분이 이제 우리가 정리했듯이 정말 그 베트남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을 담지한 이제 이론가였고 네. 이 이론성을 원로들이 높게 평가를 해서 당에서 발탁을 해서 이제 하노이에서 키워서 네. 이제 최고 정상부로 올린 거죠. 차세대 지도자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7세에 국회의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국회의장을 끝마치고 바로 이제 총비서가 되는 거죠. 예. 너무 승진이 빨라가지고 사실 이 대목은 저도 잘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결국 제가 책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른바 그 2011년에 이분이 서기장이 총비서에 되는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그 이유는 정말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익과 이념의 그 갈등 속에 당원들이 빠진 잘 아시다시피 도이모이가 이제 안착되고 고도 성장이 지속화됐고 이익이 극대화됐고 시민들이 정서에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깊이 침투했고 여기서 공산당으로서는 걱정이 많은 부분이 본격적으로 됐던 이 시기로 제가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울대 김용균 교수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참 이 모순된 구조에 어떻게 본다면 정신병적인 이 상황이다. 이익과 이념이 공존하는. 그러나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라는 걸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당원들로서는 이 이념을 어떻게 국민 전체한테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뭐 이 언론 통제라는 것도 굉장히 한계에 있는 가운데 말씀이죠. 어떻게 이 당원들과 우리 베트남 일억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는가의 최고 이론가를 필요로 했던 시기가 저는 2011년 이 시기이고 11차 당대회에서 그게 분출됐고 당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응웬 부총 총비서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난 이렇게 분석을 바로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트남 정치의 특징이 바로 이제 그 90년대 본격화된 이제 도이모이로 인해서 베트남이 급속도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건 맞은데 그 모든 당원들이 이제 양립을 추구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수만 50개 이상의 성이 있는데 그 개방을 통해서 땅값이 오르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땅을 허가하는 게 사실은 그 공산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산당이 그 취하는 이득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하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 이익을 보장해주면서도 그래도 우리 당을 지키자.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 미묘한 그 관계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이분이 2011년도에 이제 그 국가 주석 그 당 비서 총비서가 됐는데 그 총비서라 하더라도 그 도도한 흐름 빨리 베트남 경제를 약간 높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물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의 그 선택은 그 모든 당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당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이 된 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총리는 개혁 개방자가 하고 총비서는 이념주의자가 하고 그래서 역할분담 한다든지 그런 거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이분이 그 총비서가 될 때는 권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순웅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바로 그 총비서 시절부터를 순웅시대라는 편에 제가 볼 때 저는 그
그분이 이 정말 당을 사랑하고 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에 따른 그 순수성을 제가 연임, 3연임까지 계속 그 순수성이 있다 없다를 내가 보증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2011년의 이 총비서에 뭔가 이분이 선택됐을 당시에 그렇게까지 무슨 뭐 저희가 총비서에 연연하고 권력욕에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권력욕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 그러나 너무 또 제가 그렇게까지 몰아갈 수는 없었던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2011년에 됐을 때 권력욕으로 제가 나는 이 사람의 총비서가 됐다 이런 생각 이만큼도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이제 18년도에 3연임을 하게 됐는데요. 18년인가요? 네. 2011년, 16년, 네. 2021년, 네. 2021년, 네. 21년에 3연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국가주석을 경임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갑자기 또 서거하는 바람에 그 맞습니다. 주석이 그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베트남 경제가 세계 체제에 완벽하게 편입되면서 네. 국가 부가 엄청나게 증가할 때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동시에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제 국가 주석을 겸하던 시기에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건데 중국 공산당은 이제 2000년대 부분에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017년, 18, 19년도에 인민의 삶은 만약에 이 정도로 개선된다면은 공산당원 고위 간부들의 삶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예, 부정부패가 이제 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이제 당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사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체할 수 없는 부와 이제 부정부패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1년, 2022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제 피로도가 지금 또 극에 달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언제까지 저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푹 주석 같은 경우도 뭐 1년 만에 그 전임 주석 말이죠. 보반트홍도 1년 만에 주석들이 다 부정부패 연루돼서 저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장이 저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을 만큼 이제 이 부정부패 불타는 용광로라는 이 이름하에 지금 엄청 사정의 칼바람이 대단한데 저는 솔직히는 편들어주고 싶은 입장이에요.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네. 왜냐면 청정 국가를 만들어야 정상 국가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부정부패 인식 지수가 2022년의 경우 77입니다. 네. 아직도 만연 물론 그것이 100위권 밖에서 77위로 이렇게 좀 그래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 지금 현재 저 세계하고 뭡니까 그 자유무역협정 다 같이 그 거의 가입해 있고 그러면 정상 국가로 나갈 때 전 세계적으로 올 때 이 부정부패의 지수 문제는 무지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분명히 저것을 이번 기회에는 한번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응웬 부총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깨끗하게 살았던 이 부분이 이분이 자식 관리부터 예컨대 국회의장 시절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제 책에 소개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결혼식에 아무도 부르지를 않았답니다. 가족들끼리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사무처 직원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의 이런 결혼이 있었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본인의 관리를 참 잘한 것 같다. 즉 뭐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있어서 결혼 문화 한국 이상이거든요. 화려하죠. 화려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청첩장에 저 부모들 직함까지 다 넣어가지고 돌리는 이런 그 나라에서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주변에 그 말 나올까봐 또 이런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노이 당 비서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하노이 당 비서 바로 밑에서 일했다라는 베트남 하노이 방송사 부국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와인이라는 부국장인데 예 우리 아버지가 하노이 그 당 비서 시절에 그 쫑 비서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억울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가 억울하셨냐 그랬더니 제 결혼식 때 가족 외에 아무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결혼식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렴하기 때문에 이 부패와의 전쟁을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인 역시 아주 뭐 여기저기 이 검소하게 이를 데 없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장바다가 밥상을 차린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그래도 중국에도 떠 있어요.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12월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부 뭔가 이렇게 그 만남 사진 같은 게 있으면서 그때 부인 얘기가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그 노출등을 했는데 본인이 깨끗한 이 점이 그 부정부패와의 전쟁에서 하나의 그 아주 훌륭한 지금 무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끝을 봐야 되는데 다들 불안해하고 복지부동이 만연하면서 인해서 일처리도 늦어지고 있고 또 외국의 그 외투도 불안하니까 멈춰지게 됐고 맞습니다. 네, 이런 점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 정치인을 몰랐다는 얘기는 그 권력이 분점돼 있어서 이 권력이 분점된 틈에서 각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 혹은 이제 중부,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개혁 개방을 착실하게 수행했다는 해석도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각국이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부패와 돈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응우엔 부총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최근 지금 2, 3년 동안 거의 너무 강력할 정도의 이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권력이 다시금 응우엔 부총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우엔 부총이라는 이름을 네. 제대로 각인하게 된 거죠. 아, 이분은 그냥 옛날 공산당 지도자구나. 채우고 물러나지 않을까 했는데 개혁개방주의자들을 막 숙청하는 거죠. 부정부패 이름으로. 사실 공산당에서 이제 부정부패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제 응우엔 부총이 전 세계적인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베트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꺾어지는 해로서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1930년에 공산당이 이제 창당됐기 때문에 2030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고요. 총계 3연임 기간 동안에만 해도 꺾어지는 거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까 일부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엔비엔포머 승리 50주년은 70주년은 그렇다고 치고요. 종전 50주년과 통일시대 50주년이 197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말씀이죠. 이것이 2025년에 이제 기념비적인 해가 되고요. 이런 중요한 그 시점에 일단 베트남 공산당의 이 청정지대, 즉 어디 누가 그 분석 기사 하나 잘 썼더군요. 동의합니다. 호찌민 시대로 돌아가고자 한다. 예, 호찌민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호찌민 시대의 당 이념의 그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호찌민 사상의 철저한 공산주의 이론과 응우엔 부총의 심정이다. 이것이 최근에 어디 그 기자가 쓴 그 기사에서 봤는데 철저하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적어도 창당 100주년, 그다음에 종전 통일 50주년의 이런 시점까지는 본인이 3연임으로서 더 이상 나이도 그렇고 뭐 더 이상 무슨 뭐 권력을 가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뭐 글쎄요, 일부에서는 본인이 퇴임 후에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자신의 그래도 그 후계자를 주석이며 권력 3인방 자리에 그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해석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응우엔 부총의 현재 이제 마지막 소원은 공산주의 이론가로서 어쩌면 마지막 공산주의 이론가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론가로서는요, 전쟁을 겪었고 소련 유학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본인의 마지막 역할은 또 당 중앙이론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공산당 중앙이론위원장도요. 과거에 그 하노이 당 비서할 때 그때 바로 그런 것들 다 겸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 생각 중에 핵심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마지막으로 도이 모이의 기본적인 성격은 사회주의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과정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과정에 불과하다. 즉 사회주의로 제대로 된 완벽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것으로 똘똘 머릿속에 뭉쳐있는 사람으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체제를 적어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쨌든 이분의 현재 이 불타는 용광로 캠페인은 저는 당분간 더 간다 할지라도 좀 베트남 국민들이 참고 봐줘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나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응우엔푸 총은 현재 굉장히 이제 논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대의 착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거의 마지막 막스 레닌주의자라는 점을 잘 본인도 부정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아까 어떤 기자 해석대로 베트남을 호치민 시대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회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이상함을 꿈꾸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 요소로 느낄 수도 있고 베트남의 어떤 단결로 따지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사실 뭐 베트남 다니면서 많이들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치에들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젊은 친구들하고 정치 얘기하면요. 네. 대단히 싫어합니다. 맞아요. 뭐 이제 5, 60대 된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정치에 관심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베트남 사회는 굉장히 혼돈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경제 중심 사회고요. 맞아요.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당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으로서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일단은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으로의 뭔가 이 적어도 베트남 국민들에게 이 베트남 공산당의 존재 이유를 네. 꾸준히 지금 뭔가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 자체가 국가의 핵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지 않고는 베트남이 한 발 더 나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정치 국원이라는 그 자리는요 어마어마한 그 권력 자리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18명 이내에 1억 명 중에 18명 이내에 들어있는 건데 이 정치 국원부터가 부패해 있는 그 부분에 연루돼 가지고 13차 당대회 이후 5명이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즉 우리부터 먼저 정화하자. 이 메시지를 우리부터 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꾸준히 전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쯔엉미란이라는 그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쯔엉미란이라고 그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탈루 뭐 자기 은행에서 돈 다 빼간 말이죠. 여기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런 게 최근에 사건이고 그래서 부정부패에 관계된 부분도 좀 뭐 다 다룰 수는 없었고 조금 상당부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았는데 이게 걱정이 2세나 3세에서는 이건 내용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네. 업데이트는 줄이시고 아니 인물 소개만 이제 무슨 뭐 국회의장 날라간 얘기도 써야 되는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가 궁금했던 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라는 점이었는데 작가님이 정말 절묘한 시기에 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는 고맙게 읽었고요.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응우엔푸 총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알아도 베트남 사회나 시스템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철현 작가님 모시고 베트남 정치와 이제 응우엔푸 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하나만 근데 말씀을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시아 혹은 뭐 국제적인 전문가들이신데요.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꼭 좀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뭐 사실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기록문학가로서 다큐멘터리 PD
뭐 오랫동안 이제 그 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교하게 쓰고자 노력은 했지만 꼭 좀 그러면 제가 2세, 3세 때 꼭 수정할 테니까 많은 좋은 의견도 좀 주시고 질타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무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선생님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